오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흐름을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았죠. 특히 중국이 세차게 내려갔습니다. 유럽장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다고 봐야 되고요. 러시아만 세게 내려갔고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 세차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강도가 내려가는 게 더 세졌거든요, 유럽보다. 오늘도 아시아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하나씩 좀 보면 러시아가 세차게 내렸다가 이제 그 한동안 거래가 안 됐었죠. 그다음에 거래가 풀리면서 반등했는데 러시아 주가 반등은 아마 다른 쪽하고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락폭이 세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도 높겠죠. 근데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거는 실제로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회복하려면 그 이전에 2014년 이후 크림반도 이후에도 계속 제재가 와 있었고 이번엔 정말 많은 제재들이 왔잖아요. 그 제재가 과연 풀리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제재가 완벽하게 과거로 회귀하려면 저는 푸틴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고려 없이 러시아 경제 자체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과 함께 풀릴 수 있는 제재 정도는 아마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금에 대한 사용 정도? 그것도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 그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개인과 관련된 제재는 아마 풀 생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세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국가의 주식을 쳐다보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향후의 루블화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S&P 500 지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연준 추구 전략 때문에 흔들렸던 때고 이제 우크라이나 때 사태 때문에 세차게 한번 더 내려왔다 반등했는데 이 하락 강도가 생각보다 셉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언저리 왔을 때 사실은 이게 정점 부딪혔으니까 이제 그만 조정받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튀고 올라갔다가 이대로 가나? 라고 이 생각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1차 제롬 파월, 2차 우크라이나, 3차 반등했다가 이제 4차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1차 제롬 파월 시점까지 이미 도달했어요. 이 저점 테스트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이제 닥스거든요. 닥스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하죠. 여기 우크라이나 터진 다음에 반등했는데 하락 강도가 미비해요.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고 유럽은 러시아하고 바짝 붙어 있는데도 유럽 주가 방어력이 더 센 상황입니다. 지금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주가 지수 이때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에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세가 이제 미약하고 자기 자체 봉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강도는 센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이게 1차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 내려온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때도 저점을 안 뚫었고 지금도 반등도 약하지만 하락 강도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 방어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계속 경제 봉쇄 그러니까 락다운을 지금 부분적으로 몇 개 도시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대규모로 중국 본토의 여러 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들이 대부분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그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진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하이는 강력 봉쇄를 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력 봉쇄를 락다운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중국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계속 달고 사람이 중국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도시에서 또 언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화될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봉쇄를 계속 한다면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 10월달 시진핑 3연임 때문에 무엇인가 깔끔한 그런 이제 시진핑이 가장 잘했다고 추앙되는 제로 방역
이것들을 계속 밀어붙일지 어느 시점에 풀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난리를 치더라도 푸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은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들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답니다. 근데 우리가 치명률이나 그런 쪽이 나오는 쪽은 그쪽인데 인당 의료인 수가 적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우한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 현상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이면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경제에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차례 쓸려가고 난 다음에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보여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하는 전 세계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보도판이거든요. 상황판. 최근 28일자를 보면 이게 이제 데일리 케이스입니다. 중국. 지금 2만 명대 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중국 통계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잠깐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간으로 놓고 보면 급증했었다가 정점을 찍고 28일자로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우리가 방역을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으로 바꿀 것 같죠. 그런 상황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보도에 그 오미크론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지수 얘기를 하다가 글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계속 코로나 제로 방역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국 여러 성 아주 주요 성들 핵심적인 주요 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락다운 시키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세차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거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응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게 강력해지면 하락 강도는 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주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하이 쪽에 오미크론 확산과 그 봉쇄에 대한 그 작용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과열이거든요. 이거 장기간 구리과열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미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작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뒤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지만 이 정점을 세차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횡보로 보이고 있죠. 금값입니다. 금값도 여기 보시면 금값은 좀 길게 보면 여기서 한번 찍었죠. 이거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근데 그 뒤로는 그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최근에 여기서 급등했던 거는 그 저거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급등했는데 그 뒤로는 또 크게 급등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얘가 또 급등하면 여기로 찍고 올라갈 건데 그 강도가 요거 이외에는 추가적인 상승 강도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여드리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하면 이 수익률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매집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채권 매집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을 놓고 보면 그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고 인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지만 이게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드 채권의 수익률을 인덱스화해 놓은 차트입니다.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지만 이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얘하고 추세적으로 동반해서 올라가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주용 기사고요. 4월 12일자 기사인데 이서영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총리하고 모디 총리하고 협상을 했는데 대승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뭔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밑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측은 모디 총리에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경하게 주문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서 앞장서서 인도의 원유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강제하진 않은 거죠. 제가 뉴스 보도 본 거 보면 인도에서 막 오토바이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들 보도 나왔거든요. 에너지값이 폭등했다고. 그런 국내 사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조건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쿼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인도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쉬운 소리 하는 거는 미국 측이잖아요. 인도 측이 아니고. 향후에도 인도 측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게 될 겁니다. 쿼드를 쌓아서 중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인도가. 그래서 러시아의 그 석유 수입 이 부분은 여기도 똑같아요. 유럽도. 혹은 뭐 러시아 칼 들었다 뭐 이러는데 발트 3국은 원유 수입 중단에 찬성을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독일은 그렇지 않다. 여기 기사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천연가스하고 원유 이런 것들을 독일은 수입을 러시아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독일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가끔 그거 나오잖아요. 독일의 어떤 뭐 이탈리아 대통령도 나왔고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 친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는. 그래서 금수 조치가 석탄 이외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금수 조치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갈팡질팡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러시아의 자금줄을 조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점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결전을 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거의 막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5월 6일 전승기념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를 하고 전승기념일 때 전쟁 종료를 얘기한다고 지금 푸틴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때 전쟁 종료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전쟁 종료를 받아들일까? 이미 대규모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을 잘해서 그 북부 지역 다 뭐 이줌 이런 거 다 탈환하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그쪽 지역과 거의 그러니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거나 남부 회랑이라는 게 다 다시 우크라이나가 점령해서 크림반도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도 소진돼 있고 병력도 소진돼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병력도 아직 살아 있고 서방에서 주는 무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러시아에서 일방적으로 나 우리 전쟁 그만할래 이렇게 하는 걸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받아들일까? 전쟁을 더 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협상을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5월 6일 날이 정확히 전쟁의 끝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진짜 무엇인가 한 방을 만들어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더 밀어붙이기가 어렵고 자기네 자국 국민들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휴전에 동의하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리해지면 오히려 전쟁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